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박소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지 5년 만에 영국 본사 측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좀 뒤늦은 사과였던 것 같아요. 네. 지난 2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래킷뱅키저 코리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옥시 래킷뱅키저에서 판매했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사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영국 본사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들을 비롯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끊임없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그간 관련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분히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외에도 해당 제품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병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잠재적인 피해자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해성을 인정한 관련 제품의 종류와 입증된 피해 규모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옥시 측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박 기자,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 규모, 특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220여 명에 불과합니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은 훨씬 더 많은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는 훨씬 오래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돼서 시장에 출시되기 시작한 것이 1994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건데요. 제품 판매가 중지된 것은 피해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한 2011년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은 판매 중지가 되기까지 12년이나 팔렸고 무려 453만 개가 판매됐습니다. 또 세피우 같은 수입 제품과 롯데 와이즐렉 같은 대형마트 상품 등 가습기 살균제는 대략 20가지가 넘고 해마다 60만 개씩 판매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첫 사망 사례가 나온 건 2002년이었습니다. 5살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또 2006년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의 급성 간질성 폐렴 사망 사례가 나왔고요. 하지만 이때는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1년 4월, 5월경이었습니다. 중증 폐 질환으로 입원하는 임산부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결국 사망자까지 대거 발생하면서였는데요. 당시 서울 아산병원에서만 중환자실 입원한 임산부가 8명,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폐중증 질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폐 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보인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다시 석 달 뒤에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옥시 제품과 롯데마트 또 홈플러스에서 파는 6가지 제품의 위해성을 확정 짓고 수거에 나섰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비난이 엄청났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6가지 제품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문제가 된 제품이죠. 옥시 싹싹, 옥시 제품이죠. 그리고 롯데마트의 자체 제작 상품인 와이즐렉, 또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수입 제품인 세퓨, 아토 오가닉, 그리고 가습기 클린업 이렇게 6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대거 발생하고도 제품 수거에 나서기까지는 6개월이 넘게 걸린 건데요. 게다가 당시 징계는 수천에서 수백만 원 과징금 부과에 그쳐서 비난이 더 컸습니다.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도 또 피해자 구제 대책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결국 제조 유통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족 8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 10곳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정부 차원의 피해자 조사는 이로부터 2년이 또 흐른 뒤인 2013년에야 시작이 됐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221명, 이 가운데 95명이 사망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1, 2등급 피해자,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중증이거나 사망한 피해자들 말고 이렇게 인정한 220여 명 외에도 피해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까지만 350명이 넘고 피해 접수한 사례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3년 질병관리본부가 집계를 했을 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는 359명이었고 이 가운데 사망자가 11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또 올해 초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가 1,500명이 넘고 또 사망자가 228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로도 또 피해 접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더하면 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적인 피해자들도 아직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 손상 외에 다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이런 다른 질환을 나타낸 피해자들은 아예 제외를 했었는데 올해 1월 검찰 특별수사가 시작되고 또 청와대에서 또 강하게 밀어붙이는 말을 하면서 다시 정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른 장기 질환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도 피해에 입증할 수 있는지 연관성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말이죠. 어쨌든 조사에 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다른 장기 피해까지 인정이 된다면 그 피해 규모가 더 엄청나게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또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더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로 이제 번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옥시 레킷뱅 기저의 전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옥시 측에서 기존에는 이제 유해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요. 이와 반대되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해성을 지적한 검사 결과들을 사측에서 고의로 배제했을 뿐 아니라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 조사기관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치명적인 유독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는데요. 인체에 직접 흡입되는 제품이라서 위험성이 더 컸었고 임산부나 노약자 등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소비자들이 집중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는 물론 정부의 화학제품 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는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가습기 살균제 이 사건 문제에 있어서 그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정부 어떤 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정부가 일단은 여러 가지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야 너무 늦었지만 다른 장기의 피해, 어떤 다른 질환에도 연관성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이 부분도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또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 접수를 받아서 피해자를 분류한 것, 아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등급은 1, 2등급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연관성이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인 사례들이고 반면에 3, 4등급은 연관성이 매우 낮거나 연관 없음 이렇게 조사를 됐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사실상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불만과 억울함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에야 폐 질환뿐 아니라 다른 질환도 피해 인정 범위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불거졌던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다른 질환의 추가 연관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증거를 일단 확보를 해야 진단 판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비염과 기관지염 같은 경증 질환, 그리고 심혈관계 혹은 간 질환을 비롯한 폐 이외 장기 질환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판정위원회에서 이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인 피해자를 찾기 위한 질병 기록 검색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도 뒤늦게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여야는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37억 원 가량을 배상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 또 이후 제조업체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또 폐뿐 아니라 다른 신체 손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실시한 배상이 있기 때문에 추가 배상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야당은 청문회를 열어서 또 진상 규명에 나서고 구체적인 구제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랴부랴 손을 쓰겠다고 나선 정부와 검찰, 또 국회. 하지만 이 기관들 모두 가장 필요했던 진상 규명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 YTN 취재 기자들도 날카로운 감시와 또 관찰의 눈을 놓치지 않고 올바른 보도를 계속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두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은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4월 28일에 있었던 YTN DMB 4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사이드 과학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요새 아이들의 교육이 어떤 현장 교육보다는 그냥 학교나 학원에서 좀 이론적인 수업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학관이 사실 어디인지도 몰랐었는데 이러한 과학관이 소개됨으로 인해서 좀 더 현장 학습을 직접 과학관을 찾아가서 직접 기계를 보고 아니면 그러한 발명품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학관의 위치,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통편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를 방문하게 되면 주변에 이런 명소들도 있으니까 가족 나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한번 할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그 과학관 자체에 대한 좀 소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미가 된다면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이 한번 좀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걸 좀 이후에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참 좋은 정보를 얻고 있구나, 그리고 저기 한번 가볼까, 이런 호기심을 갖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좀 의견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나레이션 방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4편 같은 경우에 자기부상 열차 얘기하면서 그래픽을 활용해서 원리를 좀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조금 더 도입하면 저런 거구나, 그런 걸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고, 시청자들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접하는 어떤 거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면 굉장히 훨씬 더 가깝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이면은 재밌게, 그 다음에 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왜라고 하는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까 조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에디슨, 거긴 제가 한번 강릉 갔을 때 한번 갔던 건데, 무슨 손석모 관장을 홍보하는 건지, 이 추궁기는 도대체 어떤 원리고, 이런 것들을 호기심 있게 애들한테 좀 다가서야 애들이 좀 더 재밌게 보지. 세계에서 제일 상당히 최초의, 그다음에 제대로 상당히 큰 에디슨 박물관이다 라고, 그럼 강조할 필요가 뭐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기초과학 편하고 인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학생들한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라는 것이 상당히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민호 금속 활자장께서 주물사 주조법을 이용을 해서 뭘 막 만들었었어요. 근데 거기 용어들이
제가 구글에서 찾아봐야 될 정도로 응? 그 예를 들면 뭐 탕구, 뭐 어미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면서 그랬을 때 그 시청자들이 좀 더 이렇게 흥미 있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흥미 있게 봤습니다. 과학관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나오는 사람은 학예사 혹은 또 거기 책임자 그리고 전시되어 있는 물품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제작 환경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용이하기 때문에 좀 더 구성에 신경을 쓰고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그 뭔가 좀 그 아이디어가 들어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이렇게 평이하게 그냥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나레이션으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게 특히 그 3편에서 그 에디슨 추궁기 박물관, 그 참소리 추궁기 에디슨 과학박물관을 보면서는 그런 면이 조금 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는 세 꼭지를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까 더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 그 과학관마다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것인데 그 편차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 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뭐 과학에 대해서 점점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세태를 반영해서 좀 더 그런 그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떤 과학에 대한 흥미를 더 가지게 하려는 이런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첫 편에 이제 그 추궁기 박물관 여기는 정말 소장품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래된 추궁기도 소개해야 되고 또 뭐 전구도 소개해야 되고 또 영사기도 소개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요즘 첨단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베이스가 되는 옛날 아날로그 기술들, 특히 뭐 저도 좋아하는 빈티지 오디오들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아서 재밌게 보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특히 중간중간에 이제 구체적인 과학에 대한 설명들은 조금 부족하였지만 추궁기 개발사를 통해서 그 추궁기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고 그놈들의 특징은 어떻겠으며 개량형이 되면서 음질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눈높이가 높은 시청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렵게 좀 풀어가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느낀 점은 우리 김문정님 의원이라든지 아니 박인동 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의원님처럼 이게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컨텐츠화 시켜서 교육 사업에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면이 있는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좀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그래픽에 나온 자막의 오류나 기사 내용과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일 엘리베이터에서 묻지마 폭행 10대 검거 보도의 인터뷰 내용 자막 그래픽에서 이름이 들어가는 위치에 내용 자막이 잘못 들어가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통상 자막 처리를 할 때는 이름 뒤에 쉼표를 찍고 그다음 자막을 표기해야 하는데 이번 리포트 자막에서는 김세영 이름 뒤에 마침표를 찍은 뒤 1라운드 13번 홀 같은 불운 홀인원 무산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김세영이라는 이름 뒤에는 쉼표가 들어가도록 처리하는 게 맞는 표기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국내로 다량 밀수해 유통한 탈북자와 중국 동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화면에 나오는 필름지가 마약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기사에는 필로폰과 투약 도구 등을 압수했다는 내용뿐 일반 마약 가루와 다른 형태인 필름지가 마약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시청자들은 화면 오류로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스나이트 2부 헤드라인 코너에서는 하단에 브로커 술 접대 받은 부장판사 사표 지출이라는 자막이 표기됐는데 화면 좌측에는 네이처 리퍼블릭 회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사 제목만 보고 해당 사진이 사표를 제출한 부장판사 얼굴인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치 않은 구성이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과학정보 지식을 활용하는 언론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유일한 과학 전문 채널 YTN 사이언스는 2007년 과학의 대중화를 모토로 개국했습니다. 과학 관련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 YTN 사이언스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과학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과학적 현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나아가 외교적 문제와 관련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를 써도 보호되지 못하고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관한 이슈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들은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면서 외출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난 4월 28일 한중일 환경부 장관들은 정례회의를 통해 대기오염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웃한 3국이 실무적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합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며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 경제 성장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미세먼지 발생 초기 대부분의 언론은 단기간 고성장한 중국의 경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즉, 중국 내 난방 수요와 자동차가 급증하면서 극심한 스모그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바람을 타고 황사처럼 한반도로 유입한 것이 미세먼지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원인과 증상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주장도 신중하게 보도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국내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 황사는 기상청이, 미세먼지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 기관으로 돼 있고 황사특보는 기상청이 발령하지만 미세먼지 특보는 각 지자체의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특보 기준도 제각각이고 그 기준도 차이가 커서 현 시스템으로는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최근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환경부와 지방자치제가 분담에 혼란을 빚었던 황사와 미세먼지의 예보와 경보 시스템을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관리 대상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 기준의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 개선 분담금 제도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환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기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큰 과제입니다.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는 미세먼지의 농도조차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과 먼지 바람의 이동 경로와 주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쉽게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과학의 힘으로 그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 현재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문제에서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YTN 사이언스에 기대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YTN 사이언스는 지식과 정보로서의 과학을 전달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과학적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